자, 8주 3차시 이어서 합시다. 8주는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어, 중간고사를 대체하는 과제물, 논증적 에세이, 리포트를 쓰기 위한 특강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우생학 부분 이야기할 차례죠. 그러니까 우생학은 이제 독일의 경우에 특히 인종위생학이라고 불렀는데요. 어, 뭐 독일은 일테면 좀 무겁죠. 이름도 발음이 빌헬름 샬마이어와 알프레드 플로에츠는 당시 독일이 외국과 전쟁을 겪으면서 전쟁을 치르면서 국가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건강한 청년들은 전장에서 전사하는 반면에 징집에서 면제된 허약한 남자들이 고향에서 살아남아서 이세를 만든다고 생각했어요. 어, 그렇다면 이 말이 이제 이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이들 우생학자들은 조만간에 이렇게 되다 보면 조만간에 독일에 알코올 중독자와 신체 허약자만 남겼다고 한탄을 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생학이 허약자와 병자의 생식을 제한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독일에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우생학의 영향력은 이제 이 사회 전면에 등장했죠. 그러니까 이런 이들의 이런 주장이 이제 받아들여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치당이 정권을 잡은 후에는 본격적으로 소위 사회 부적격자들을 거세합니다. 1934년부터 1945년까지 약 30만 명에 이르는 허약자들을 거세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우생학자들은 불치병을 앓거나 정신병자 백치, 요즘에 이제 이제 이렇게 이런 표현을 쓰진 않죠. 뭐 우리도 이제 어떤 정신 질환이 있는 경우에 그 어떤 주홍 글씨를 붙이는 것이 이제 반인권적이다, 인권적으로 옳지 않다고 그래서 우리가 뭐 조현병 이렇게 하더라고요. 조현병 그러니까 좀 더 어렵고 사실은 좀 더 어렵고 알아먹기 더 힘들던데. 하여튼 뭐 불치병을 앓거나 이제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있거나 하여튼 당시에 그 명명으로는 그래요. 정신병자, 백치, 정신박약자, 그다음에 불구아동의 삶을 살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규정을 해요. 아, 국가가. 그래서 국가가 이들을 안락사시킬 수 있다고 정당화하는 거죠. 좀 무섭죠. 음, 그래서 나치 정권은 1940년과 41년 사이에 또 약 7만 명의 정신병 환자들을 살해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결국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과 기타 바람직하지 않은 성향을 지닌 사람들을 제거해 버리죠. 제거. 다 죽여버리잖아요. 근데 이게 독일에서만 일어난 일이 결코 아니에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미국의 우생학은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우생학은 이 거세법을 통과시키고 마찬가지 비슷한 맥락에서 그다음에 인종차별적인 이민법을 이제 가져오는 이제 그런 결과를 가져와요. 캐나다, 노르웨이, 스위스, 덴마크 등지에서 정신병자 백치, 강간범을 거세하는 거세법을 통과시켰단 말이에요. 이어서 이때 제정되었던 거세라고 하는 이런 우생학적 방법은 흑인이나 다른 유색인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자행됐을 정도로 이제 그 남용된 게 문제죠. 그래서 우생학자들은 가난이 열성인자로부터 나오며 이들의 무능력은 유전적인 것이기 때문에 개선될 수 없고 따라서 오직 거세와 같은 우생학의 방법만이 이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가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여러분이 논쟁적 에세이를 쓰는 데 있어서 그 어, 이런 내용도 때문에 참고해서 쓸 수 있겠죠. 예컨대 뭐 사고 표현 같은 이런 교과목에서는 예를 들면 가난은 그 개인의
이를테면 문제인가, 아니면 사회 구조의 문제인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논증적 에세이를 한번 써볼 수 있겠죠. 어, 물론 이제 그런 경우는 역시 내가 이제 균형 감각을 그 1차 시에 때 특히 논증적 에세이를 쓸 때 좀 더 또 3차 시에서 강조하겠지만 균형 감각이 좀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되게 이제 자유주의자들은, 즉 보수주의자들은 그 개인의 문제라고 많이 이야기해요. 알겠죠? 무능력하고 게으르고 이런 것 때문에 가난한 사람은 그 가난에서 헤어나지는 못한다라고 보는 거 봐요. 근데 이제 좀 진보주의자들은 개인의 문제가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보다는 더 중요한 게 어떤 사회 구조의 문제다. 이를테면 이런 자본주의 체제, 어떤 그 능력주의 사회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구조의 문제 때문에 그 가난한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해도 그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니까 보다 평등지향적인 그런 어떤 사회로 나아갈 것이 필요하고, 또는 이제 그것은 또 쉬운 일은 아니니까 어쨌든 소위 사회적 안전망, 복지제도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사회적 안전망을 보다 촘촘하게 짤 것이 필요하다. 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 이를테면 가난은 개인의 뭐 죄인가, 개인의 잘못인가, 뭐 이런 어떤 제목을 가지고 한번 써볼 만하죠. 예컨대 이런 자료 활용을 해서 공부해가지고, 물론 이제 그 뭐 개개인의 케이스는 다릅니다만은 이제 전반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하여튼 다시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것에 사실 이제 우리나라의 형법에서도 그 이제 판결로 보면 이 성폭행 범죄자들에게 되면 그 누범들 되면 계속해서, 초범이 아니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그 성폭행을 저지르는 범죄자들에게는 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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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확하게 내가 모르겠네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 화학요법, 그러니까 그런 논쟁은 있었습니다. 네, 이건 정확하게 지금 자료 찾아봐야 되니까 혹시 여러분이 요 문제 가지고 되면 논증적 에세이를 쓰는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충분히 자료 찾아보고 하기 바랍니다. 이를테면 그 화학적 거세를 하는 게 좋은가, 그것은 이제 이를테면 또 너무나 반인권적인가, 뭐 이런 뭐 논란이 한번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그 내 생각을 말한다면 이 성폭행 범죄가 어, 너무 문제가 심각해 우리나라, 그쵸? 뭐 그 내가 수업에서 뭐 여러 번 얘기했는데 들은 친구들은 이제 과목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무슨 N번방해 박사방해 이런 그 디지털 성범죄도 그렇고 끊임없는 이런 그 어떤 데이트 폭력, 가정 폭력, 성범죄와 관련 연관되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성폭행 범죄, 특히 뭐 그 최근에 이제 어떤 광역 그 단체장의 성 그 범죄 또 이렇게 드러나서 사퇴를 했고, 예전에도 한 번 더 그랬고, 그러니까 이런 그 이를테면 일정한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부터 시작을 해서 그야말로 이를테면 그 뭐 무명의 그냥 보통의 뭐 요즘에 그 박사방에 드나들었던 가해자나 이런 사람 10대 애들이 또 굉장히 상당히 많이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심각한,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가. 다양한 이제 원인을 가지고 그 한번 글을 써보는 것도 필요해요. 근데 글을 쓸 때는 흥분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는 흥분할 수 있어요. 강간범 뭐 거세하자, 뭐 더한 뭐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런 흥분하면 안 돼요. 차분하게 주장을 하고 왜 그래야 하는가를 논리적으로 제시를 해야 설득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설득당하지 않는다고 좀 더 얘기할 겁니다. 했나요? 1차 시에 또 할 거예요. 3차 시에. 자, 하여튼 내 생각은 거세도 해야 되고, 형벌이 지나치게 약해서 이건 그 우리나라 사법부의 심각한 어떤 그 성인지 감수성이랄까 이런 것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지금 생각이 되는데,
예, 어쨌든 문제는 이제 이게 악용되는 것이죠. 이런 지금 우생학을 악용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하여튼 이런 그 가정에서 초래되는 문제가 뭐가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세와 같은 우생학의 방법만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죠. 악한 본성을 타고난다거나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인간의 본성에 있어서 악한 본성을 타고나고 그다음에 이런 열등인자를 가지고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DNA 유전자 자체가. 만약 그렇다면 거세와 같은 우생학적 방법 밖에 없다고 인정하지 않을 도리가 없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우리가 보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 이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공부를 왜 하냐는 얘기죠. 교육과 같은 사회적인 요소를 무시하고 사람들의 사회적 조건을 모두 유전적 요인으로 돌린다는데 그나 치명적인 어떤 한계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은 단일한 어떤 하나의 것만이 아니에요. 내가 1차 시에서도 얘기했는데 단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또한 사람은 교육과 환경 영향으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그런 존재죠. 물론 이것도 사실 일반적인 이야기고 어떤 경우 예컨대 뭐 성범죄자들이거나 이런 그 폭력을 행사하는 이런 아주 못된 그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안 돼요. 교육과 환경 영향으로도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 성범죄자들을 이렇게 형벌을 부과해서 교도소에 구치소에 다 가두어 놓잖아요. 일정하게. 그게 교화라고 하죠. 교화. 음. 근데 이제 나는 교화의 가능성을 사실 별로 신뢰하지 않아요. 나 이제 인문학 강의를 하기 위해서 교도소도 방문했고 물론 이제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여튼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더라고요.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뭐 범죄자들이잖아요. 다 억울하다고 그런다는 거야. 억울하다. 그건 뭐냐면 이제 우리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러니까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돈이 많고 빽있는 누군가는 멀쩡하게 돌아다니고 그다음에 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근데 나는 돈도 없고 빽도 없으니까 몇 년 징역을 살고 있다. 이 억울함, 분노. 그러니까 자기가 저질렀던 잘못에 대해서 반성을 하지 않고 억울하다는 그런 감정만 가지고 있다고. 그렇다면 그게 어떻게 교화가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범률이 높고 그렇더라고요. 참 어려운 문제. 그러니까 그러나 또 우리가 그 교육의 가능성을 포기해서는 안 되겠죠. 범죄자들의 경우도. 근데 너무나 많은 이제 교도소에서 너무나 많은 범죄자를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그다음에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이 잘 작동되는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교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는 지극히 회의적이고요. 그다음에 또 종종 보면 무슨 그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이제 사회에 남아가지고 뭐 목사 안수를 받아서 뭐 간증을 다니고 뭐 이런 사람들 난 굉장히 혐오해요. 나는 이것도 하나의 편견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여튼 신뢰가 잘 안 돼요. 이런 이야기 이제 그만하고. 예, 편견. 어쨌든 이제 가난은 불평등한 사회 구조에 더 많은 원인이 있죠. 장애 역시 사회로 형성된 일종의 편견이라고 일단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이제 장애와 관련된 논문도 하나 써서 또 이제 한국 장애학회 그 논문 선정 지원 사업이 선정돼서 500만 원인가 뭐 하여튼 상금 500만 원 좀 안 되나 그런 것도 글도 하나 썼는데 그래서 내가 장애학회 문학분과 뭐 부위원장 이런 것도 좀 하고 그랬는데 매우 불성실하게 하긴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자료를 찾아봤더니 2008년도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사회 재가 장애인 집에서 이제 집에 있는 장애인 시설 아주 중증 환자들은 이제 시설에 있을 것이고 많은 경우 집에서 이제 가족이 돌볼 텐데 그게 재가 장애인이라고 해요. 재가 장애인 중 90% 정도가 이 우생학자들 주장과는 달리 사고나 질병 등의 후천적 원인에 의해서 장애를 갖게 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돼요. 후천적 장애 원인이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교통사고라든가 화재라든가 그다음에 추락 뭐 이런 다양한 어떤 경우들을 통해서
통해서 이제 그 몸에 이제 장애를 갖게 되는 그런 경우를 말하죠. 자, 정리하면 결국 비판적 사고와 합리적 사고를 기반으로 하는 과학적 사고는 이런 성찰적 사고를 바탕으로 하는 인문 정신과의 만남을 통해서만 일과 세계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창조적 결과물을 산출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깊이 있는 글을 쓴다는 것이 결국 쉬운 노릇이 아닌 것은 이런 배경 지식을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글을 쓰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근데 우리는 이제 더 좋은 글을 쓰기 위한 기본적 지식을 이제 이번 그 8주차 특강을 통해서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이제 남은 건 뭐라고요? 글 쓰는 거. 근데 글 쓰기 전에 뭘 공부요. 공부하지 않고 글 쓸 수 없어요. 공부가 인터넷 자료 찾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인터넷 자료를 찾아서 확인해서 더 필요한 어떤 글들을, 책들을, 자료들을 확인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사실 여러분에게 너무 많은 걸 이제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야기하지만 비대면 수업 기간에 여러분이 일테면 과제물 폭탄, 물론 나도 사실은 이 8주차 특강을 다른 과목들 내가 수업하고 있는 몇 과목에 공통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뭐 다양한 과목에 여러 과목 수강하는 과목들에 또 과제물이 많아서 과제물 폭탄 이렇게 하지만 나도 나도 여러분이 낸 과제물, 특히 이 8주차 과제물 다 또 이제 읽고 꼼꼼하게 확인하고 일정하게 이제 점수 평가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일이 많은 거예요. 엄청나게 일이 많아서 나도 정말 몸이 막 아파서 병원 다니고 밤에는 너무너무 두통과 안구통이 심해서 우리 집 가까운 그 첨단병원에 내가 첨단 2지구에 사는데 다리 건너면 첨단지구 보건병원 응급실에 가서 이제 링거 먹고 누워 있기도 할 정도로 몸이 아프고 그래요. 자, 그렇다 치고 자 이제 마지막 정리합시다. 논리적 글쓰기가 우리가 이제 중간고사 대체하는 과제물의 글의 성격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 8주차 특강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과제물 잘 쓸 수 있습니다. 자, 논적 글쓰기는 기본적으로 주장과 근거를 갖춰야 되고 설득력을 쓰는 글이다. 자, 흑백 논리 오류와 성급한 일반의 오류에 빠지지 말 것을 강조했습니다. 1차 시 때 내가 강조했던 거예요. 균형 감각이 중요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잘 설득당하지 않는다. 이 부분도 1차 시 때 이야기했죠. 요거 했습니다. 요거 이제 중복되는 거니까 반복할 필요는 없겠고 밑에 균형감과 관련해서 보충을 할게요. 어느 한 입장이 아닌 절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황희정승이 아니거든요. 그쵸? 너도 옳다 또는 너도 옳다 이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오타 또 나왔네. 내가 오타 아까 1차 시에서 오타 있는 거 고쳤는데 여기 또 좀 정리하다 보니까 나왔네. 예를 들면 사용자도 폐지를 주장한다고 했을 때 그 주장의 근거들이 일정하게 받아들이면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글을 쓰는 내가 나는 사용제도 폐지를 주장한다고 할 때 이제 사용제도 유지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내 주장의 반대쪽 주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주장들도 일정하게는 내가 받아들일 만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은 그래도 불구하고 나는 이러저런 근거로 이렇게 주장한다고 해야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균형 감각을 지니고 있다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균형 감각이란 말이 이를테면 이런 의견도 있고 이런 의견도 있는데 뭐 이렇게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어떤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황희정승처럼 말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저쪽에서 주장하는 것에는 이러이런 측면에서는 일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근거로 이렇게 주장한다 라고 해야 찬성과 반대하는 쪽에 논리적 근거들을 두루 살피고 그러면서도 흑백 논리에 오류에 빠지지 않으면서 자신의 주장을 명료하게 드러낸다. 알겠죠?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제목 이제 마지막으로 리포트 제목과 관련해서는 이제 그 다음 페이지 이 글이 6페이지까지 만들어져 있는데 6페이지에서 좀 예를 들어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차 시에서 페이지 수 이를테면
그 이쪽 이상 넘어갈 분량에서는 페이지 표시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는 지금 전공고사 대체 과제물의 지정 분량은 A4 한 페이지니까 페이지 표시 필요 없겠죠? 자, 그다음에 제목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려고 내가 예를 들어놨습니다. 자, 제목을 이제 제목을 논증적 에세이 예컨대 이렇게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요건 제목이 아니에요. 알겠죠? X. 요건 제목이 아니란 겁니다. 요렇게 쓸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안 됩니다. 마이너스 1점. 1점. 자, 이렇게 쓰면 돼요. 예를 들어놨어요. 사용제도는 유지되어야 한다. 이렇게 써야 돼요. 제목을. 또는 이제 입장이 폐지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쪽이라면 사용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착가란 사회적 책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비판적 질문은 사회를 건강하게 한다. 이건 또 밑으로 외간. 독서는 타인과 세계를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는데 필요하다.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글쓰기는 자아성찰과 타인과의 소통에 필수적인 도구이다. 인간의 본성은 언어 하나로만 설명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우리가 지금 써야 될 논증적 에세이의 제목이란 얘기예요. 제목이라고 쓸 필요 없어요. 이렇게 쓰라는 얘기예요. 이게 제목이에요. 알겠죠? 예컨대 예를 드는 거예요. 논증적 에세이다. 요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요것만 쓰고 요건 제목이 아닌데 이렇게만 쓰는 친구들이 지난 학기에 이제 글쓰기 과제를 에세이로 알테면 과제물로 리포트로 내주면 예컨대 이렇게 쓰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글쓰기 특강 리포트 쓰는 법에 대한 충분한 공부를 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8주차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제목을 하나 정했으면 요 제목을 쓰라. 이렇게 제목 쓰지 말고 이제 예컨대 이런 식으로 제목을 쓰라 그 말이에요. 제목을 쓰고 이름 쓰고 가로에서 이제 무슨 학과와 학번 이렇게 딱 우리는 이제 그 지금 분량이 A4 한 장이죠. 한 면이잖아. 1페이지 한 페이지. 그러니까 그 표지를 굳이 붙일 필요 없어. 알겠죠? 표지를 하지 않으니까 위에다가 이렇게 제목을 딱 쓰고 이름 쓰고 학과 학번으로 내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학과 학번을 쓰는 거예요. 동명이인이 도로 있어요. 보면 제목 쓰고 학과.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이 논증적 에세이 제목을 잘 보세요. 두 가지가 논증적 에세이의 제목에는 두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뭐냐면 무슨 볼까요? 사용제도는 유지되어야 한다. 두 가지 이 제목에 두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뭡니까? 하나는 이 글의 논제가 무엇에 관한 거구나. 사형 제도에 관한 거구나.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무엇에 관한 글인지. 예. 작가는 사회적 책무를 소홀히 해서 안 된다. 이 제목에는 작가에 관한 비판적 질문은 사회를 비판적 질문. 이건 독서에 관해서, 이건 글쓰기에 관해서, 이건 인간의 본성에 관해서 이렇게 각각의 제목에는 무엇에 관한 글인가, 즉 논제가 드러났죠. 그다음 또 하나. 그 논제에 대해서 글쓴이가 어떤 입장 내지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가 드러나야 돼요. 자, 사용제도는 유지된 그러니까 이 글은 이 논증적 에세이는 사용제도에 관한 것이고 이 제목으로는 이 글쓴이가 사용제도에 대해서 유지를 강조하는 입장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두 가지가 드러나죠. 또는 사용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했을 때 사용제도에 관한 것이고 글쓴이 입장은 폐지 쪽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제목을 통해 드러나죠. 이렇게 해야 돼요. 알겠죠? 알겠죠? 제목과 제목을 정하는 법. 제목도 중요하죠. 제목을 통해서 두 가지 무엇에 관한 거, 그 다음에 그것에 관한 글쓴이의 태도, 이렇게 그러니까 두 가지가 드러나도록 제목을 쓸 것. 그리고 또 뭔가를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무엇에 대해 쓸 것인가? 논제. 논제는 내가 이제 그 단톡을 통해서도 안내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 각각의 이제 과목에 그 과제를 제시하는 데다가 설명도 해주겠지만 지금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의 과목에서 각각의 과목에서 지금 7주차까지 이게 지금 8주차
특강이니까, 리포트 특강이니까 7주차까지 공부했던 것 중에서, 그 내용 중에서 어느 하나를 임의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 골라보세요. 그러니까 논제를 선택하는 것도 능력이고 공부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각각의 과목에서 7주차까지 공부했던 것 중에서 무엇을 가지고 글을 써볼까, 주장하는 글을 써볼까 라고 선택을 하고, 그 관련된 주차의 자료를, 수업자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입장을 정하고 이렇게 글을 쓰면 충분히 쓸 수 있어요. 알겠죠? 논제를 정하는 것부터 여러분에게 자유로 맡기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아무렇게나 자유가 아니라 그 여러분의 과목에서 7주차까지 공부했던 내용 중에서 논제를 하나 골라야 돼. 알겠죠? 이제 단서가. 그리고 이 이제 8주차는 본래 5월 4일부터 5월 10일까지, 5월 4일이 월요일이고 5월 10일이 일요일이니까 5월 4일부터 10일까지 이제 공부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 기간에 이 중간고사 대책 과제물을, 리포트를 4개는 그렇게 날짜를 지정할 텐데, 그러나 이제 미리 이 특강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 8주차 요 강의는 이제 바로 뭐 5월 1일부터 5월 1일부터 혼란스럽지 않게, 아니 좀 더 빨리 할까요? 7주차부터 같이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지정을 해 놓을까요? 그럴게요. 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4월 27일부터 해서 5월 3일까지 이렇게, 그러면 5월 3일까지가 아니라 5월 10일까지, 그러면 2주 정도 공부를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공부는 미리 해야 그때까지 과제를 내는 거니까, 자 일단은 그 여유 있게 날짜를, 공부할 수 있는 날짜를 지정해 놓겠다, 요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8주차 리포트 글쓰기 특강 잘 점검하고 확인하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